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김하은, 36살. 출판사 편집팀 대리. 오늘은 추석 전날이다. 침대 옆 남편 이준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예쁘게 보였을 잠든 얼굴이 오늘만큼은 야속했다. 나는 이불을 살며시 걷어내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전쟁터로 가는 기분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장을 본 재료들이 빼곡했다. LA 갈비 3kg, 명태 2마리, 각종 나물, 밀가루, 계란 2판. 영수증을 보니 28만 원이었다. 시어머니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며느리가 그것도 못 준비하냐고 했지만 정작 돈은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다. 도마 위에 팔을 올리고 칼을 들었다. 싹둑 싹둑.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다. 파 써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작년 추석에 다 흘려버렸으니까. 엄마,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그의 뒤에서 무거운 보자기 보따리 2개를 들고 숨을 헐떡였다. 준호는 빈손이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니? 시어머니 오미자 여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61살이지만 여전히 또렷한 이목구비의 곧은 자세를 유지하는 분이다. 그녀는 준호의 뺨을 쓰다듬더니 내게는 턱짓으로 보따리를 가리켰다. 거기 주방에 갖다 놓고 앞치마 입어. 할 일이 산더미야. 네, 어머님. 나는 보따리를 주방 한쪽에 내려놓고 가져온 앞치마를 꺼냈다. 연한 베이지색 린넨 앞치마. 작년 결혼기념일에 준호가 사준 거였다. 당신이 요리할 때 제일 예뻐 보여라고 했던 그날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은아, 그 전 좀 봐. 기름이 너무 뜨거우면 타. 내가 하면 맨날 타지. 시어머니의 지적이 시작됐다. 나는 새우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사실 기름 온도는 완벽했다. 하지만 대꾸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신우이 이서연이 들어왔다. 33살 대기업 인사팀 대리. 명품 가방을 들고 최신 아이폰을 손에 쥔 채였다. 아가씨, 왔어요? 새언니, 벌써 땀 흘리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서연은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든 적이 없었다. 나는 차라리 돈을 벌어서 음식을 사오는 게 효율적이야라는 게 그녀의 지론이었다. 하지만 그 음식값을 낸 적도 없었다. 서연아, 너는 과일 좀 깎아라. 엄마, 나 손톱 관리 받았어. 과일은 새언니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하은이가 하지 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오후 2시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큰아버님 내외, 작은아버님, 가족, 고모님까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하은이 왔구나. 요즘 일은 어때? 큰아버님이 물었다. 나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큰아버님. 출판사지. 요즘 책이 안 팔린다던데. 회사 괜찮아? 저희 회사는 다행히 괜찮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겠다. 준호 혼자 벌어도 될 텐데. 굳이 직장 다닐 필요가 있나? 숨이 막혔다. 하지만 웃어야 했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요. 아, 그래, 그것도 빨리 해야지. 고모님이 거들었다. 맞아, 서연이도 결혼 안 해서 속상한데 하은이라도 빨리 손주 보여줘야지. 나는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손이 떨렸다. 준호는 거실에서 사촌 형들과 웃으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됐다. 이 나물, 간이 왜 이래? 너무 싱거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저렇게 놔둬. 어차피 제사도 아니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물가는 어제 시어머니가 직접 맞추신 거였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차례가 시작됐다. 나는 제일 뒷줄에 섰다. 남자들이 앞줄에, 여자들이 뒷줄에 섰다. 절을 올리는 동안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다. 조상님들도 이런 차례상을 원하셨을까? 저녁 6시. 모든 친척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 며느리가 차린 거야? 작은 어머님께서 물었다. 대부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 잡채는 좀 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하은이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제가 손을 좀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잡채는 내가 3번이나 간을 맞춰가며 만든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세연이는 원래 요리보다 책 읽는 게 더 잘 맞잖아요. 주방은 타고난 사람이 있는 법이에요. 그러게 우리 며느리는 아직 멀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친척들이 웃었다. 요즘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일만 하느라 집안일은 못하죠. 고모님의 말에 큰어머님께서 거들었다. 우리 때는 달랐는데 말이야.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릇을 씻고 헹구고 닦고. 하은아, 뒤에서 시어머니가 불렀다. 나는 손을 닦고 돌아섰다. 네, 어머님. 이리 와봐. 나는 시어머니 앞으로 갔다. 친척들이 거실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시어머니는 내 앞치마 끈을 풀었다. 천천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아직 손님 맞을 자격이 없어. 다음 명절까지 더 배워야 해. 앞치마가 벗겨졌다. 연한 베이지색 린넨이 시어머니 손에 들려 있었다. 나는 서 있었다. 그냥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새언니 창피하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즐기고 있었다. 준호가 일어섰다. 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은아,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다. 응. 엄마가 좀 심했어. 내가 나중에 말해볼게. 나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모든 게 흐릿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었다. 하지만 씻겨지지 않았다. 그 모욕이, 그 시선들이, 그 웃음소리가. 침대에 누웠다. 준호는 금방 잠들었다. 나는 천장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생각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 어떻게 할지는 몰랐다. 무엇을 할지도 정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다음 명절이 오기 전에 나는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 다시는 앞치마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하게는 다시는 나 자신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새벽 2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제목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에게. 첫 문장 나는 오늘 추석에 앞치마를 빼앗겼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다. 눈물은 이미 멈춰 있었다. 대신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분노가 아니었다. 복수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갈망이었다.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존중받고 싶다는, 당당해지고 싶다는 절실한 갈망.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추석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출판사 사무실로 들어서는 내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다. 무거웠던 어깨가 어느새 곧게 펴져 있었다.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쓴 글, 그 8천자가 내 안에서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하은 씨, 추석 잘 보냈어요? 팀장 박미경 부장이 물었다. 40대 중반 미혼인 그녀는 이 업계에서 20년을 버텨온 베테랑이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네. 잘 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하은 씨, 다음 주 기획회의 준비는 어떻게 됐어요? 저자 섭외는?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미경 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는 평소에 조심스러운 편이었다. 회의에서도 먼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드물었다. 말해봐요. 새로운 기획안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쓰는 건 어떨까요? 직접. 하은 씨가. 내 제목은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에게입니다. 미경 부장은 잠시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읽히는 게 있었다. 궁금증, 그리고 약간의 걱정. 앉아요. 자세히 얘기해봐요. 나는 앉았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추석날의 일을, 새벽에 쓴 글을, 내가 왜 이 책을 써야 하는지를,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말했다. 미경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 가는 주제네요. 근데 하은 씨, 이거 알아요? 책 쓰는 거 생각보다 훨씬 고되거든요. 편집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쓰다 보면 힘들 거예요. 자기 상처를 파헤치는 거니까.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미경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해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한 달 안에 3만 자 분량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출판위원회에 올릴지 결정할게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다. 모니터를 켰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다. 커서가 깜빡였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한 달, 3만 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날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편집 업무를 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로 가서 노트북을 펼쳤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서 밤 11시까지 글을 썼다. 준호는 불평했다. 요즘 왜 이래? 밤마다 노트북만 두드리고. 회사 일 때문에 바빠. 그래도 좀 쉬어야지. 너 얼굴 헬쑥해졌어.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괜찮아. 곧 끝나. 거짓말이었다. 끝날 리가 없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8천자가 1만 5천자가 됐다. 명절의 기억들을 글로 풀어내는 건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그날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시누이의 웃음, 친척들의 시선, 그리고 준호의 침묵. 특히 준호의 침묵. 어느 날 밤 나는 글을 쓰다가 멈췄다. 화면에는 이런 문장이 떠 있었다. 가장 아팠던 건 시댁 식구들의 모욕이 아니었다.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침묵했다는 사실이었다. 눈물이 났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만둘까? 머릿속에 속삭임이 들렸다. 그냥 편하게 살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책을 써야 할까?
하지만 다시 거울을 봤다. 그 눈을 봤다. 그 안에서 뭔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계속 썼다. 2주가 지났다. 2만 자를 넘어섰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눈치를 챘다. 하은 선배님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후배 김소희가 물었다. 28살 아직 미혼인 그녀는 명절만 되면 언제 결혼하냐는 소리를 듣는다고 불평하곤 했다. 아니, 별일 없어. 거짓말 점심시간마다 카페 가고 야근도 안 하고 칼퇴하시잖아요. 혹시 이직 준비하세요? 나는 웃었다. 비슷한 거. 네, 정말요?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 소희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고마웠다. 3주차에 접어들었다. 28,000자. 거의 다 왔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다. 결말. 나는 이 책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복수? 화해? 독립? 매일 밤 고민했다. 준호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을 봤다.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사람도 나의 일부일 뿐이었다.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책의 결말은 복수도 화해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독립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결말을 썼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3주 5일째 32,000자 완성했다. 미경 부장에게 파일을 보냈다. 제목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에게 마이너스 초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원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삶이었다. 내 고백이었다. 내 선언이었다. 이틀 후 미경 부장이 불렀다. 하은 씨 읽어봤어요. 나는 숨을 참았다. 어땠습니까? 미경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출판위원회에 올릴게요. 근데 하은 씨 각오는 됐죠? 무슨 각오 말씀이신가요? 이 책이 나가면 하은 씨 인생이 바뀔 거예요. 좋게든 나쁘게든 준비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준비돼 있었다. 출판위원회는 한 달 후에 열렸다. 그동안 나는 원고를 다듬었다. 문장을 고치고 문단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걷어냈다. 이 책은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를 담은 목소리여야 했다. 위원회 당일. 나는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문이 열렸다. 김하은 대리 들어오세요. 회의실 안에는 6명이 앉아 있었다. 대표이사, 편집국장, 마케팅 본부장, 그리고 3명의 외부 자문위원. 대표이사가 말했다. 김 대리, 좋은 원고 잘 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 책은 상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시댁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나는 준비된 대답을 했다. 모든 이름과 상황을 각색했습니다.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책의 타깃 독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명절 스트레스를 겪는 모든 여성들입니다. 통계적으로 30대에서 50대 기혼 여성이 주 독자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케팅 본부장이 끼어들었다. 시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페미니즘 담론이 활발하고 가족 내 갈등을 다룬 에세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무슨 논란입니까?
보수적인 독자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전통을 무시한다. 가족을 해체한다는 식의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 자체가 이 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대표이사가 다른 위원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말했다. 출간합시다. 김하은 대리,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작가입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어 숨을 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이제 작가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괜찮아? 응, 너무 괜찮아. 내 책이 출간되기로 했어. 뭐? 책? 무슨 책? 나중에 집에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지하철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터널 끝에 빛이 기다려졌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무슨 책인데?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앞에 섰다. 명절 이야기야. 지난 추석 이야기.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추석. 그날. 응. 그럼 우리 집 이야기? 우리 집만은 아니야. 모든 며느리들의 이야기지.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은아, 이거 엄마가 알면 어떡하려고? 모를 거야. 이름도 다 바꿨고 상황도 각색했어. 특정할 수 없어. 그래도 그래도 뭐. 나는 내 이야기를 썼을 뿐이야.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말했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는지 몰랐어. 그날 내가 뭐라도 말했다면 나는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또 글을 썼다. 이번엔 책이 아니라 일기였다. 오늘 나는 작가가 됐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걸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의 편이 되기로 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아주 작지만 또렷하게 빛나는 별들. 나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작지만 또렷하게 할 수 있다. 이미 하고 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출판위원회 승인 후 5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지는 동안 나는 편집자이자 작가로서 2가지 삶을 살았다. 낮에는 다른 작가들의 원고를 다듬었고 밤에는 내 원고를 수정했다. 미경 부장은 냉정한 편집자였다. 이 부분 너무 감정적이에요. 독자들이 공감하려면 객관적 거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건 제 경험인데요. 그래서 문제예요. 하은 씨가 쓰는 건 일기가 아니라 책이에요. 독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썼다. 지우고 또 썼다. 원고는 7번의 수정을 거쳤다. 처음 3만 자였던 글은 8만 자가 됐다. 단순한 추석 이야기가 아니라 명절 문화, 며느리의 역할, 가족 내 위계, 여성의 정체성까지 다루는 책으로 확장됐다. 표지 디자인 회의가 있었다. 디자이너가 3가지 시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느낌으로 한복 치마 저고리를 실루엣으로 처리했고요. 두 번째는 부엌 풍경을 추상화했고 세 번째는 나는 3번째를 가리켰다. 빈 식탁 위에 홀로 놓인 앞치마.
심플하지만 강렬했다. 이걸로 하고 싶습니다. 마케팅 본부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너무 쓸쓸하지 않아요? 독자들이 우울해할 수도 있는데. 이 쓸쓸함이 제 이야기입니다.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세 번째 시안으로 결정됐다. 제목은 크고 굵게, 저자명은 작고 얇게. 김하은. 처음으로 내 이름이 책 표지에 올라갔다. 출간일은 5월 7일로 잡혔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러니했다. 가족의 달에 출간되는 책이 가족을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편집회의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비판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정말 가족인가 하는 출간 2주 전 사전 홍보가 시작됐다. SNS에 책 소개가 올라갔다. 출판사 공식 계정에서 첫 포스팅을 했다. 이번 명절, 당신은 행복했나요? 5월 7일 모든 며느리들을 위한 책이 출간됩니다.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에게 마이너스 김하은 지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기대됩니다. 드디어 이런 책이 나오는군요. 제목부터 공감 100%. 며느리만의 문제인가요? 남편들도 읽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다. 요즘 여자들은 모든 피해자 코스프레. 시어머니도 한때 며느리였다는 걸 왜 모를까? 가족을 팔아서 돈 벌려는 건가? 나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읽는 걸 멈추지 않았다. 이것도 각오의 일부였다. 준호는 불안해했다. 하은아, 댓글 보지 마. 상처받아. 괜찮아. 이 정도는 예상했어. 엄마한테는 말 안 했지? 아직은. 말하지 마, 제발. 나는 준호를 봤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엄마가 아플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다. 자신이 곤란해질까봐 두려운 거였다. 알았어. 아직은 말 안 할게. 5월 7일 수요일. 출간일. 아침 일찍 서점에 갔다. 광화문 대형 서점 신간 코너에 내 책이 꽂혀 있었다. 20권 정도. 빈 식탁 위의 앞치마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표지를 쓰다듬었다.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것은 실제했다. 내가 쓴 책이 세상에 나왔다. 혹시 이 책 저자분이세요? 뒤에서 누군가 물었다. 돌아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아, 네 그런데? 사인 받아도 될까요? 제목 보자마자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지난 설날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알았다. 그녀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사인해 드릴게요. 계산대에서 책을 산 그녀는 펜을 건넸다. 나는 첫 페이지에 썼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김하은. 그녀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회사로 출근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하은아, 대박. 내 책 나왔다며? 축하해, 작가님. 소희가 커피를 사들고 왔다. 선배님, 저 진짜 감동했어요. 어젯밤 서평단 파일 읽었는데 눈물 났어요. 고마워. 소희야. 근데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쓰는 거. 무섭지 하지만 안 쓰는 게 더 무서웠어. 오후에 마케팅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하은 씨 초판 매진됐어요. 급하게 이세 들어갑니다. 네. 하루 만에요? 내 SNS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 15위에 올라 있어요. 나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정말로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에게가 실시간 검색어에 떠 있었다. 클릭했다. 기사들이 쏟아졌다. 출간 하루 만에 매진, 화제의 신간. 며느리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책.
명절 문화에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 하지만 비판 기사도 있었다. 전통 가족 가치를 흔드는 위험한 책. 일방적 피해자 서사의 문제점. 댓글란은 전쟁터였다. 이런 책 쓸 시간에 요리 연습이나 하지.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왜 며느리만 힘든 척? 저도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아닌데요? 작가가 예민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응원 댓글도 많았다. 눈물 흘리며 읽었습니다.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 책 우리 남편한테 읽혀야겠어요. 나는 댓글을 읽다가 멈췄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예상과 실제는 달랐다. 글로 읽는 것과 직접 공격받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김하은 작가님이시죠? 저는 방송국 작가인데요. 출연 섭외해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방송이요? 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생방송인데 가능하신가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다. 방송, 생방송, 전국에 내 얼굴이 나간다. 내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방송 출연 제의 받았어. 뭐? 방송?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다. 하지 마. 뭐? 하지 마, 제발. 내가 방송 나가면 엄마가 알게 될 거야. 알게 되면 어때? 하은아, 제발 우리 가족 생각 좀 해줘. 나도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봤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차갑고 쓴 웃음. 나는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건 그렇지만 준호야, 나 방송 나갈 거야. 미안하지만 내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다. 이것은 내 선택이다. 내 인생이다. 다음 날 방송 작가에게 전화했다. 출연하겠습니다. 사흘 후 서점 매출 집계가 나왔다.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에게가 종합 베스트셀러 7위에 올랐다. 일주일 만의 일이었다. 출판사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3세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4세까지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마케팅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하은 씨 다른 방송 섭외도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나는 미경 부장을 봤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세요. 이제 작가로서 독자들을 만날 시간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 책을 손에 들고 읽었어. 그래? 솔직히 말할게 화났어.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각색했다고 했잖아. 각색이라고 해도 실제 일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 나도 나오더라. 아무 말도 안 한 남편. 사실이잖아. 준호는 책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미안해, 진심이야. 그날 내가 말했어야 했어. 내 편이 돼줬어야 했어. 나는 준호를 봤다.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고마워. 근데 준호야,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 앞으로가 중요해. 알아바꿀게. 다음 명절에는 달라질게. 다음 명절? 나는 웃었다. 나 올해 명절에 시댁 안 갈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추석에 방송 일정 잡을 거야. 이미 결정했어. 하은아, 그건 너무... 너무 뭐?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 이기적이야. 나는 이제 나한테 이기적일 거야. 준호는 말이 없었다. 나는 일어나 방으로 갔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다. 새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제목을 썼다.
방송 출연, 준비 사항.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입을 옷, 할 이야기, 준비할 답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다. 이것은 선언이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작년 추석밤 울면서 바라보던 그 별들.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들은 나를 응원하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네, 부장님. 하은 씨, 축하해. 방금 확인했는데 우리 책 베스트셀러 3위로 올라갔어. 네, 진짜요? 응, 그리고 하은 씨한테 할 말이 있어. 잘 들어. 예.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유명해질수록 공격도 거세질 거고. 견딜 수 있겠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견뎌낼 겁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준비됐어.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 책을 읽는 사람을 봤다.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집중해서 읽고 있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라고. 하지만 참았다. 그냥 지켜봤다. 그녀가 책의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나도 울컥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미소 지었다. 내 책이 누군가에게 닿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다. 이메일함을 열었다. 독자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쁜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연대의 눈물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후에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하은아, 나 생각 좀 해봤어. 내가 오라. 응원할게. 미안해. 사랑해. 나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썼다. 고마워. 나도 사랑해. 하지만 이건 내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선택이야. 그걸 이해해줘.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김하은. 하지만 여전히 출판사 편집자 김하은이기도 했다. 나는 두 개의 정체성을 모두 살아갈 것이다. 하나만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퇴근 시간이 됐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나도 가방을 챙겼다. 집으로 가는 길 서점에 들렀다. 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 코너 제일 앞에 꽂혀 있었다. 20권이 아니라 100권도 넘게. 한 권을 집어들고 펼쳤다. 첫 페이지. 이 책을 모든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한때 며느리였던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 나는 책을 제자리에 꽂았다. 그리고 서점을 나왔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떨어졌다. 나는 그 꽃잎을 받아들고 걸었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아니, 내가 달라진 거였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추석 전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내일을 시뮬레이션했다. 아침 6시 기상, 메이크업, 스튜디오 도착, 대기실, 그리고 생방송. 준호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 나는 그를 보았다. 일주일 전 그는 말했다. 나도 같이 안 갈게. 내 편이야. 하지만 어젯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고 준호는 2시간 동안 통화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엄마, 하은이가 일이 있대요. 네. 제가 혼자 갈게요. 미안해요, 엄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가 혼자 시댁에 가는 것, 그것도 그의 선택이었다. 새벽 5시에 알람을 끄고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준비해둔 옷을 꺼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팬츠. 방송 작가가 추천한 조합이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카메라에 잘 나와요.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준호가 일어났다. 벌써 가? 응. 메이크업 일찍 받아야 해. 하은아, 응? 잘하고 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럴게. 저녁에 보자. 사랑해. 걔도.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다. 택시를 잡아 타고 여의도 방송국으로 향했다. 도로는 한산했다. 추석 아침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떠났거나 집에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나만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방송국에 도착했다. 로비에는 경비원 1명만 앉아 있었다. 대기실로 안내받았다. 작은 방에 소파와 거울, 그리고 분장대가 있었다. 작가님 메이크업 들어갑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들어왔다.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살피더니 말했다. 긴장하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네요. 예. 괜찮아요.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의 손길이 부드러웠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섀도를 칠하고 립스틱을 발랐다. 30분이 흘렀다. 다 됐어요. 보세요.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이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되고 싶었던 얼굴이었다. 당당하고 또렷하고 두렵지 않은.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저도 책 읽었어요. 눈물 났어요. 그녀는 손을 꼭 잡아줬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전 8시 스튜디오로 이동했다. 조명이 환했다. 카메라 3대가 설치돼 있었다. 진행자 자리와 게스트 자리가 마주보고 있었다. 작가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았다. 조명 때문에 눈이 부셨다. 마이크를 달았다. 작은 마이크가 블라우스 깃에 클립으로 고정됐다.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네, 좋습니다. 진행자가 들어왔다. 50대 초반의 여성. 이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진행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김하은 작가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책 정말 인상 깊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떨리시죠? 첫 방송이라고 들었어요. 네. 많이 떨립니다. 괜찮아요. 제가 편하게 이끌어 드릴게요. 대화하듯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가 자리에 앉았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카메라 감독이 위치를 조정했다. 조명 감독이 밝기를 확인했다. 5분 전입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풀었다. 다시 쥐었다. 3분 전입니다. 진행자가 원고를 읽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다시 들이쉬었다. 1분 전입니다. 조명이 더 밝아졌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30초 전. 진행자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미소로 답했다. 10, 9, 8, 7, 6, 5. 손가락 신호. 3, 2, 1.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명절은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책,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에게의 저자 김하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먼저 출간 축하드립니다. 책이 출간된 지 석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죠? 네. 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오늘이 추석인데요. 작가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혹시 시댁에는 안 가시나요? 순간 숨이 멈췄다. 이 질문을 예상했다. 준비한 답변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 다른 말이 나왔다. 네. 오늘은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쓴 책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저는 명절이 두려웠습니다. 시댁에 가는 게 전쟁터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책에 보면 작가님의 경험이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지난 추석에 저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겨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직 손님 맞을 자격이 없다고 하시며 그게 무슨? 제가 준비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거군요. 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욕을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것을요. 존중. 내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으면 되는 거죠. 진행자가 책을 들었다. 책 속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 문장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됐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쓸 때 저도 울었습니다. 제 안의 상처를 마주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금도 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준비로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렌즈 너머에 있을 그들을 상상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을 여성들, 시댁 거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을 여성들, 화장실에 숨어 눈물을 닦고 있을 여성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힘들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이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며느리에게만 완벽함을 요구하는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작가님.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디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을 권리도, 요리를 하지 않을 권리도, 아니라고 말할 권리도. 눈물이 났다. 나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뒀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선택입니다. 두려웠지만 선택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내가 쉬고 싶다. 이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다.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진행자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작가님, 이 책을 쓰고 나서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네, 저는 늘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하은으로 삽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저로요. 진행자는 카메라를 봤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며느리분들께 김하은 작가님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났다. 조명이 꺼졌다. 마이크를 뗐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작가님, 정말 좋았어요. 진행자가 다가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저도 며느리거든요. 30년 했어요. 오늘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대기실로 돌아왔다. 핸드폰을 켰다. 문자가 쏟아졌다. 미경 부장 하은 씨, 대박. 완벽했어요. 소희 언니, 울면서 봤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준호 잘했어. 사랑해.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에서 온 문자들. 책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보고 울었어요. 저도 용기 낼게요. 딸한테 이 방송 보여줬어요. 저도 예전에 며느리였다고 말했어요. 나는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방송국을 나섰다. 오전 10시. 햇살이 따뜻했다. 거리는 한산했다. 추석 아침 서울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걸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다. 한강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다. 강변에 앉았다. 물이 흘렀다. 반짝였다. 바람이 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손이 떨렸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멈췄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하은아, 방송 봤다 할 말이 있다. 전화 좀 받아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준호였다. 여보. 하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가 방송 봤어. 알아. 지금 집에 난리야. 친척들 다 모여 있는데. 그래서? 하은아, 미안해. 내가 엄마 좀 설득해 볼게. 준호야. 응. 설득하지. 나는 사과받고 싶지 않아. 그럼 뭘 원하는데? 존중 나를 김하은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며느리라는 역할이 아니라. 준호는 한참 침묵했다. 알았어. 전해볼게. 고마워. 저녁에 봐.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받다. 흐르는 물처럼 나도 흐를 것이다. 멈추지 않고 막히지 않고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준호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서 와. 하은아.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님. 앉아라. 나는 앉았다. 시어머니와 마주봤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분노만은 아니었다. 방송 봤다. 예. 할 말이 많다. 들을 준비돼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예. 왜 말을 안 했니?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말한 거냐? 아닙니다. 저는 시댁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봤다. 나는 내가 우리 집을 욕했다고 생각한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제 경험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머님께 상처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상처받았습니다. 지난 추석에 그리고 그 전 명절들에.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며느리였다.
알고 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너보다 훨씬 더 심했다. 나는 그래도 너한테 잘해준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이 당한 고통이 제 고통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뭐, 어머님도 힘드셨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악순환은 누군가 끊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중받고 싶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준호가 차를 가져왔다.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예, 하지만 내 말에도 일리가 있다.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생각해 볼게 시간을 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다. 준호야, 엄마 좀 데려다 줘라. 네. 엄마,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갔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하은아, 네,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은 아직 못하겠다. 하지만 내가 힘들었다는 건 인정한다. 그리고 나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준호가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왔다. 하은아, 응, 잘했어. 정말 잘했어. 준호가 나를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울었다. 오랫동안 소리내어. 저녁이 됐다. 준호가 음식을 시켰다. 치킨과 피자. 명절 음식이 아니었다. 우리만의 명절이었다. 건배. 건배. 맥주를 마셨다. 치킨을 먹었다. TV를 켰다. 아무 생각 없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봤다. 웃었다. 이것이 명절이 될 수도 있구나. 싸우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것. 밤이 됐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책 판매량이 폭증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서점이 마비됐다고 했다. 인터뷰 요청도 수십 건 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쉬고 싶었다. 창밖을 봤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추석달, 밝고 둥근 달. 작년 추석에도 저 달을 봤다. 울면서.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나는 울지 않았다. 미소 지었다. 하은아, 준호가 불렀다. 응? 고마워. 뭐가? 나를 깨워줘서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보여줘서.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 더 잘하자. 응, 약속할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꿈을 꿨다. 넓은 들판을 걷는 꿈.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다시 추석이 왔다. 나는 출판사 편집자 자리에서 물러나 전업 작가가 됐다.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에게는 40만 부가 팔렸고 영화 판권도 팔렸다. 두 번째 책 나로 살아가기도 출간됐고 역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다. 오늘 아침 나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운전은 준호가 했다. 뒷좌석에는 음식이 아니라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가 놓여 있었다. 백화점에서 산 것이었다. 긴장돼? 준호가 물었다. 조금. 괜찮을 거야. 엄마 많이 달라졌어. 나도 알아. 지난 1년 동안 시어머니와 나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재정립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석 달 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다. 초대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근처 지나가다가라며 들렀다. 우리는 차를 마셨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하은아, 내 책 또 나왔다며? 네, 어머님. 이번엔 뭐에 대한 거니?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읽어봐야겠구나.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사서 볼게. 작가한테 공짜로 받는 건 실례지. 그날 시어머니는 서점에 들러 내 책을 샀다. 나중에 준호가 말해줬다.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 우리 며느리가 작가라고. 차가 시댁 앞에 멈췄다. 단독주택. 작은 마당에 감나무가 서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님, 왔습니다. 왔니?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가 나왔다. 1년 전보다 머리가 더 휘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과일이랑 고기 가져왔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사와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희도 먹을 거예요. 거실로 들어갔다. 신우이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도 달라져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예전의 날카로운 분위기가 사라져 있었다. 새언니, 왔어요? 네,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가씨는요? 저는 요즘 상담받고 있어요. 상담? 심리 상담이요. 새언니 책 읽고 나서 시작했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날카로웠는지 알고 싶어서요. 나는 놀랐다. 그랬군요. 내 도움이 많이 돼요? 고마워요. 언니 책이 나한테도 용기를 줬어요. 신우이의 눈이 진심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고마워요.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났다. 하지만 예전처럼 복잡한 음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설명했다. 이번엔 간단하게 준비했어. 갈비찜이랑 나물 몇 가지 저는 안 붙였어. 너무 힘들더라고. 잘하셨어요, 어머님. 그래. 내 책 읽고 생각해봤어. 내가 왜 명절마다 그렇게 힘들게 준비했나?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나?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내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 근데 돌아가신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었네. 어머님. 이제 그만하려고. 나도 편하게 살래.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다. 오랜 세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하느라 닳고 다른 손. 고생 많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너도. 점심을 먹었다. 음식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편안했다. 예전처럼 긴장할 필요가 없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하은아, 너는 쉬어. 서연이랑 내가 할게. 제가 할게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 너는 준호랑 산책이나 하고 와. 어머님. 가. 날씨 좋잖아. 준호와 나는 집 밖으로 나왔다. 마을을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많이 달라졌지? 준호가 말했다. 응. 엄마가 요즘 상담도 받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셔. 내 책도 3번 읽으셨대. 정말? 응. 나한테 말씀하셨어. 자기가 며느리였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억 때문에 너한테 더 심하게 했던 것 같다고.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거구나. 맞아.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악순환을 끊고 싶다고 하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이 좋았다. 하은아. 응? 고마워. 나를 바꿔줘서.
내가 뭘 바꿨는데. 많이 바꿨지. 1년 전에 나는 비겁했어. 내 편을 들어야 할 때 침묵했고, 엄마 눈치만 봤지. 근데 이제는 달라. 어떻게? 나는 이제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준호를 봤다. 그의 눈이 진지했다. 이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미안하다고도. 미안할 건 없어. 아니, 있어. 내가 혼자 싸우게 만들어서. 이제는 같이 싸울게.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와 서연이 차를 준비해놨다. 왔니? 차 마셔라.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다. 4명. 1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하은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미안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작년 추석에, 그리고 그 전 명절들에 너한테 너무 심했어. 며느리로만 보고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며느리였을 때 그렇게 당했거든, 내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똑같이 했나 봐. 미안하다. 어머님.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나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저도 미안해요. 방송에서 그렇게 말해서. 아니다, 내가 옳았어.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 이 잘못된 것들을. 서연도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새언니한테 심하게 굴었어요. 내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새언니한테 푼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가씨.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도 바뀔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가 티슈를 가져왔다. 자, 이제 그만 울고 밝게 보내자. 시어머니가 웃었다.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야. 우리는 웃었다.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저녁이 됐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집에 가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자. 사진이요? 응, 가족 사진. 우리는 마당으로 나갔다. 감나무 아래에 섰다. 준호가 휴대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타이머를 맞췄다. 자, 찍힌다. 우리는 웃었다. 진심으로. 카메라를 보며 웃었다. 사진을 확인했다. 4명의 웃는 얼굴. 1년 전에는 불가능했을 사진. 이거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야겠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다. 하은아, 행복해? 응. 나도. 근데 준호야. 응. 이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야. 무슨 뜻이야? 우리는 여전히 노력해야 해. 시어머니도, 나도, 너도, 아가씨도.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계속 노력할게. 걔도. 집에 도착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준호는 금방 잠들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새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제목을 썼다. 3번째, 책 기획안 화해는 과정이다. 첫 문장을 썼다. 화해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 매일매일 선택하고 노력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것. 그것이 진짜 화해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생각이 흘러나왔다. 지난 1년의 경험이,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신우이의 변화가, 준호의 성장이. 1시간쯤 썼을까? 1000자 정도 됐다. 나는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2년 전 그 달과 똑같은 달. 하지만 내가 보는 눈은 달라졌다. 2년 전 나는 그 달을 보며 울었다. 1년 전 나는 그 달을 보며 결심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달을 보며 미소 짓는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경 부장이었다. 하은 씨, 이 시간에 미안해.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무슨 소식인데요? 하은 씨 첫 책이 일본어로 번역 출간된대. 그리고 출판사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 도쿄에서. 정말요? 내년 봄쯤 할 수 있겠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일정 잡아볼게. 전화를 끊고 천장을 봤다. 일본. 다른 나라의 며느리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나는 그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준호가 뒤척였다. 아직 안 자? 응, 곧 잘게. 무슨 생각해? 앞으로에 대해서. 좋은 생각? 응, 좋은 생각. 준호는 다시 잠들었다. 나는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장을 봤다. 내가 쓴 책 2권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에게 나로 살아가기. 그리고 곧 3번째 책이 추가될 것이다. 화해는 과정이다. 나는 책들을 쓰다듬었다.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것들은 내 목소리였다. 내가 세상에 남기는 흔적이었다. 책장 옆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 시어머니, 서연, 준호, 그리고 나. 4명이 감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색한 부분도 있고 불편한 순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책상에 앉았다.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리고 썼다. 2년 전 오늘 나는 앞치마를 빼앗겼다. 1년 전 오늘 나는 방송에 나가 내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가족과 함께 웃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나로서 당당하게. 다이어리를 덮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수없이 많은 별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빛나고 있을까? 작지만 또렷하게. 그렇다. 나는 빛나고 있다.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서재 문을 닫고 침실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다. 준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모르겠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니까.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김하은이기도 하니까. 아내이기도 하지만 작가이기도 하니까. 누군가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잠이 왔다. 편안하고 깊은 잠. 꿈을 꿨다. 넓은 들판을 걷는 꿈.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다. 여자들이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모습. 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앞으로. 그리고 꿈속에서 나는 알았다.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걸어갈 것이다. 함께. 에필로그. 5년 후. 나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작은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름은 앞치마를 벗은 여자들. 이곳에서는 매주 강연과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며느리들의 이야기, 여성들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오늘도 강연이 있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왔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다. 작가님, 저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첫 명절을 보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작가님 책을 읽고 용기가 났어요.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저도 사람이라고 존중받고 싶다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처음엔 화내셨어요. 근데 나중에 사과하셨어요. 자기도 몰랐다고,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 줄. 여성은 웃었다. 아직도 어렵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 여성은 인사하고 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다. 준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어. 응. 뭐 만드는 거야? 된장찌개 어머니 레시피로. 나는 웃었다. 시어머니는 요즘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준호에게 요리를 가르쳐 준다. 며느리만 요리할 줄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어머니, 요즘 어때? 좋으셔. 노인대학 다니신데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다행이다. 식탁에 앉았다. 준호가 차린 밥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우리는 마주보며 밥을 먹었다. 대화가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편안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거창하지 않지만 진짜인 것.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명절 갈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전 출간된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에게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준호가 웃었다. 여보, 또 나왔네. 그러게. 자랑스러워. 내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나 혼자 바꾼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바꾸고 있는 거지. 준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래도 시작은 내가 했어. 용기 낸 거. 나는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집들. 그 집들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집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을 것이다. 어떤 집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을 것이다. 어떤 집에서는 이미 평화가 찾아왔을 것이다. 그 모든 이야기가 소중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삶이었으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어, 함께. 그날 밤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용기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별들이 또 떴다.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 그중 하나가 나다. 작지만 또렷하게 빛나는 별. 그것으로 충분하다.